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플러스 우리 네.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손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예. 자, 일단 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그 주말 사이에 정말 믿기지 않는 참담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게 사건 종합해서 조금 브리핑해드릴게요. 네. 그 어제 오후 30분 기준으로 여성 한 분이 더 사망을 하셔가지고 154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 중 여성이 98명, 남성이 56명이고요. 외국인 사망자는 14개국 2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상자는 133명입니다. 이게 경찰과 소방당국의 그 집계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좀 기관별로 집계하는 방식이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뒤편에 보면은 골목이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게 넓지 않은 좁고 경사졌죠. 네. 약간 경사가 졌는데 그곳에 한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최악의 압사 사고가 났습니다. 그 외국인 중에는 중국, 이란,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이 있었고요. 일단 정부는 비상 상황을 선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5일까지죠, 애도 기간이. 예. 네. 그 국제사회의 애도도 좀 이어졌는데요.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서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 우리는 한국인과 함께 슬퍼하고 부상자들이 조속히 쾌유하기 기원한다라고 밝혔고요. 그 수넥 영국 총리 이번에 새로 취임한 영국 총리도 뭐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마주한 한국인과 함께하겠다라는 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외무성을 통해 그 이렇게 곤란할 때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시진핑 주석도 그 중국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 희생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번에 그 중국인도 한 4명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해지는 소식인데요. 그 인도에서 인도 서부에 있는 다리가 무너져서 또 그 8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통해서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도 그 축제 관광객 인파가 몰리면서 한 400여 명의 인파가 한 200m 정도 길이 다리에 몰리다 보니까 그 다리가 무너져서 81명이 지금 사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건이라 사망자 숫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6시간 전에는 한 60명 정도 사망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5분 전 소식으로 한 81명 정도 사망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가을이고 축제가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사망 사고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뉴스 이 정도 하시죠. 두 번째 뉴스 가죠. 예. 그 금리 소식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아무래도 금리 소식이 그 자본 시장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얼마 전에 한 6%대 금리가 됐다라는 소식을 좀 네. 전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벌써 또 7% 금리 시대가 됐습니다. 그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지금 한 7.5%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대출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3.4%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12년 이후라는 수치가 좀 큰 의미가 없는 게 코픽스가 만들어진 게 한 요맘때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픽스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됐고요. 그 신용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도 7%대 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좀 있을 때 좀 예금을 들까 생각을 하다가 그럴 문제가 아니라 좀 대출부터 좀 미리미리 갚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즌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 기준금리가 또 한국은행이 인상할 것이 굉장히 유력시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지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거, 뭔가 투자를 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것보다 지금 내가 갚을 수 있는 대출, 그러니까 여유자금이 좀 있다 그러면 대출을 오히려 줄이는 게 오히려 자금을 운용하시는 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자금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원래 우리가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큰 자금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좀 있잖아요. 일단 고액 예금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자산가들 10억 이상 자금을 가지신 분들이 예금에 가입하는 일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지금 한국은행 집계가 6월 말 기준입니다. 저축성 예금에 예금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계좌의 그 총 예금 규모가 787조 9천억 원, 그러니까 거의 788조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말에 비해서 한 2.4% 정도 증가를 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좀
유의미하게 보셔야 되는, 그러니까 눈여겨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게 6월 말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1년에 2번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월하고 10월에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 10월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근데 10월 말 기준으로 6월 말, 그러니까 10월 말에 발표가 된 건데 6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 말부터 10월까지는 훨씬 더 늘어났을 걸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계좌 수도 한 8만 9천 개에서 9만 4천 개로 좀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큰 자금의 흐름이 좀 은행 예금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자금이 사실은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움직였을 때 이 자본시장의 좀 활성화가 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시장을 통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는 시장이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기업들이 여기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의 자금들이 다 은행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기업들도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대 은행의 대출이 한 9조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 중에 대기업이 한 6조 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업 대출이 한 60조 원이 그러니까 작년에 5대 시중은행 기업 대출이 1년 동안 60조가 늘었는데 네. 지금은 9월 달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68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으로 좀 자금이 몰려가다 보니까 기업들도 자금 시장에서 유상증자라든지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좀 올해 들어서 한 10건 중에 한 1.5건 정도는 목표 금액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발행한 물량, 그러니까 전체 미달 건수가 40건인데 그 중에 14건은 이달에 발행된 물량입니다. 그 중에는 뭐 JB금융지주라든지 메리츠금융지주 같이 좀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도 좀 그러니까 그 발행을 다 채우지 못했고요. 발행을 못 채운다는 거는 만약에 1,000억을 발행하려고 시장에 나왔는데 200~300억밖에 안 됐다든지 전체 물량을 다 못 채웠다는 얘기잖아요. 전체 물량을 못 채운 건 아니고요. JB금융지주랑 메리츠금융지주는 전체를 못 채운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를. 예. 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나 통영에코파 같은 경우 전량이 좀 미매각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금 경색 상황은 어느 정도는 좀 정부 대책 이후에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정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을 때는 정말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정부의 대책 이후에 조금씩 경색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한 1,500억 모집을 하는데 한 3,600억 정도가 모집이 될 정도로 예. 그러니까 근데 금리를 좀 높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높게 좀 써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발행은 좀 된다. 근데 그전에는 금리를 아무리 높게 쓰더라도 발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정부가 좀 대책 마련을 해서 시행을 한 이후에는 좀 금리가 높으면은 그래도 발행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다양한 그 루머라고 할 수 있는 부도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정부가 체한기금도 늘리고 뭐 그래서 ABCP 라인도 설정하고 뭐 또 프라이머리 CBO도 가동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작동합니까 지금? 예,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행이 좀 되고 물론 금리가 좀 높다라는 점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보도인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 금융지주들 중심으로 증안펀드 기금 조금 더 좀 근데 냈으면 좀 좋겠다. 충격적인 게 예. 그 둔촌주공 어쨌든 넘겼죠, 그죠? 예. 리파이낸싱 했는데 그 수익률이 12%예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어요. 12%요? 예, 그러니까 둔촌주공 정도면 굉장히 사이트도 좋고 거의 사이트 건설사들도 다 뭐 1급 건설사들인데 예. 그게 지금 단적으로 넘기긴 넘겼는데 그게 힘든 자금 시장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뭐 좀 충격이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제가 조금 완화적으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거 취재할 때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보고서 되게 놀랬었거든요. 네. 제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자금 조달을 할 정도면은 일단 이 프로젝트의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는 측면도 있고, 그렇죠. 아니 그 정도의 신용 등급에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은 그 뒷단은
굉장히 망가질 가능성이 그 높다라고. 지방 건설 사이트라든지 뭐 소규모 단지들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날 아침에 그렇게 좀 심각하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그리고 나서 오후에 취재해봤을 때 그 반응이 조금 달랐던 건 뭐였냐면은 네. 이게 생각보다 기한이 길지 않아요. 좀 단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10몇 프로를 지급하더라도 이게 단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이자 비용 얼마 안 된다. 예. 그 그러니까 다음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롤오버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10몇 % 되는 돈을 다 내는 게 아니고 12달로 나누면은 월로는 좀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급한 자금을 살짝 막아놓고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시장 조금 안정화되면 조금 더 이게 만기 연장하면서 금리를 낮춰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자금일수록 수익률을 좀 높게 가져가는 측면이 좀 있대요. 네. 순간적으로 그렇게 지금 당장 급한 거 딱 막을 때는 단기 자금이니까 그렇게 높은 금리 주는 거지. 이게 뭐 회사채 3년물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발행을 하진 않는다고 해서 이게 숫자에 저도 너무 놀랬었는데 시장의 반응을 보니까 단기물에서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서 그 다음에 은행 대출로 바꾸거나 그렇게 연장을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이 숫자에만 너무 놀래면서 권 팀장이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는데 초단기물이 이렇게 금리 확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급전 필요. 네, 그거를 그 시중 자금에 왜냐하면 우리는 초단기물일수록 이 금리가 금리가 낮을 낮아야 거라. 된다라는 네. 그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예. 근데 순간적으로 자금 시장이 경색이 오거나 뭐가 꼬이면 이 초단기 금리가 먼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 지금 급한 불을 끄는 게 중요하지 단기 금리가 뭐가 중요해. 어차피 절대 금리로는 예를 들면 하루짜리 우리가 이자를 20%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라고. 그쵸. 그런 건데 그래도 어쨌든 충격은 충격이었어요. 12% 안팎이라는 게. 네. 예,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숫자는 말씀 못 드렸지만 그런 숫자들이 막 얘기가 들리니까 굉장히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초단기물 같은 경우에 뭐 한 달짜리 뭐 두 달짜리 요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막아놓고 예. 그러면서 또 한두 달 사이에 또 자금 구하러 다니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그 장기물로 이렇게 전환을 또 시켜야 되거든요. 프로젝트가 완성됨에 따라서.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지금 어쨌든 채권 시장은 정부 대책 이후에 조금은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라 네. 뭐 그런 측면을 뭐 그 숫자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그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가시죠. 그 주말 사이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은데요. 그 폴란드 원전 사업자에 탈락했더군요. 우리나라가 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주요한 요인으로는 이게 원래 원전 같은 프로젝트들은 개별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 단위의 안보 프로젝트로 진행이 네.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 총리가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하고 면담을 한 뒤에 뭐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제 안보 차원의 그런 용도가 좀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는 한 6에서 9기가와트 정도 가압 경수로 6기 관련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이즈는 굉장히 큰데 이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이렇게 세 곳이 입찰을 네. 했었어요. 근데 폴란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에너지 불안 때문에 이 원전 사업을 추진을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국가 안보 차원의 파트너십 차원에서 미국을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왜 떨어졌을까를 좀 복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지적재산권 관련한 소송했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차세대 원전 APR 1400에 미국 기술이 쓰였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 한수원의 기술 수출을 할 때 제한을 해달라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소송이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웨스팅하우스의 소송 내용이 맞다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좀 수출을 해야 되는 뭐 체코라든지 그러니까 폴란드의 두 번째라든지 아니면 사우디라든지 이렇게 다른 원전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에 건건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되는 것이냐, 우리는 수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냐라는 것이 이번에 그러네요. 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송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걸릴 것도 아니고 몇 년 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건데 발주처에서 이 소송이 끝나지 않더라도 네. 저런 거 소송의 위험이 있으면 굳이 한국 거 써야 되나 이런 그 제 말씀이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떨어진 것도 문제인데 예. 그러니까 이번에 떨어진 거에 이게 영향이 좀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면 앞으로 것도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한수원 한전에 취재를 했을 때는 이게 폴란드 건이 바로 걸려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네. 얘기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제가 뭐 시간이 좀 짧으니까 짧게 요약을 좀 해드리면은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복잡한 우리나라 원전 개발 역사하고 관련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원전 APR 1400 같은 경우에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의 시스템 80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만든 거거든요. 예. 이거 좀 짧게 요약해드릴게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미국의 원전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바코겐 월콕스가 있었고 웨스팅하우스가 있고 컨버전스 엔지니어링이 있었어요. 바코겐 월콕스는 그때 3마일 사고라 그래가지고 원전 사고가 나서 파산을 그렇죠. 했고요. 예.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에디슨하고 직류교류 경쟁했던 그 네, 에너지 네, 네. 회사고 그렇죠. 전 세계 최초의 원전을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네. 거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컨버전스 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 3마일 이후에 모든 원전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베코겐 월커스는 파산을 했고 그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을 이전해주는 회사가 있다면 사업자로 선정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사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전을 똑같이 12기를 지면서 이거를 이제 배운 거죠. 12기를 똑같이 짓다 보니까 이거를 좀 체득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컨버션 엔지니어링사의 기술을 받아서 내재화를 시켜서 이거를 개량해서 만든 게 APR 1400이에요. 근데 이 컨버션 엔지니어링도 이게 좀 자금난을 못 이겨가지고 웨스팅하우스로 인수가 됐고 웨스팅하우스도 망해서 도시바 갔다가 지금 캐나다 사모펀드 갔다가 10월달 이번 달에 사모펀드의 자회사인 해결료 회사의 로 인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이 좀 여러 군데로 막 돌아다니긴 했었는데 어쨌든 이 기술 사용 합정을 CE하고 커머셜 엔지니어하고 맺을 때 우리가 기술 사용 합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수출은 하되 대가는 지불하도록 되는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걸로 제가 원전 업계 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건건이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안은 아니래요. UAE하고 올 때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도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조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은 하는데 대가를 지불할 때 이게 돈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에 참여시키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대가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 명기가 돼 있는 거라 이게 건건이 미국 걸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원전 수출할 때는 핵 확산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은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거는 일반허가 대상국이냐 특별허가 대상국이냐에 따라 다른데 폴란드, 체코 같은 경우는 일반허가 대상국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국 같은 경우는 여기 나토 가입국이잖아요. 우방국이죠. 그럼 여기에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우디 같은 경우는 특별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거기는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자로 가고 그 다음에 한수원이 참여자로 가고 이런 형식으로 갈 수 있겠지만 유럽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수원이 직접 뛰고 근데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 기초 설계는 있는데 그동안 안 만든 지가 오래돼서 이게 공급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가 따더라도 한수원 같은 데들이 같이 우리나라 팀코리아하고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분들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더라도 여기에 좀 사업성은 다소 떨어지겠지만 파트너십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폴란드 원전 프로젝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프로젝트가 있고 민간 프로젝트가 또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폴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에도 계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이번에 원전 그 정부 발주 원전은 미국과 안보 차원에서 웨스팅하우스를 선정을 했는데 이 민간 프로젝트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폴란드 부총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듀얼로 이렇게 민간은 한수원이 하고 정부 거는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서로 뭐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얼뜻 듣기로는 효율적이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프로젝트가 두 개고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들어간 프로젝트에도 한수원이 저는 참여하게 될 것 같거든요. 한수원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급망이 지난번에 이집트인가요? 네. 그때도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됐었죠. 네. 물론 그때 이제 러시아 원전이 주를 이루면서 우리의 부가가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우리나라 원전 산업도 사실 일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원전이 다 일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조금 좋은 소식이 좀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다. 네. 그리고 경제성 측면에서는 한국 원전 건설 단가가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아예 희망이 끊긴 뉴스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미국이 저렇게 뭐 이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저런 분야까지
저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게 다 핵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문제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뉴스3 플러스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